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학과의 강경선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법의 정립과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헌법의 수호, 그러니까 이미 제정된 헌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호를 해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의 기초 세 번째 강의로 첫째, 헌법이 언제 제정되고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고 둘째, 87년 헌법 체제엔 어떤 한계와 개헌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셋째, 헌법 제정 권력과 넷째, 헌법 개정 권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섯째, 헌법 개정 과정과 한계를 살펴본다. 여섯째,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헌법 수호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미 앞 시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그러니까 이미 현대 헌법화된 그것을 우리는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헌법은 처음부터 대단히 현대적인 그런 주제를 다 망라하고 있는 그런 헌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실질적인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재판, 이와 같은 현대적인 주제들이 헌법에 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우리는 기울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부터 발전된 헌법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헌정사가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자주성이라든가 우리 스스로의 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자기 비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19세기 후반부부터 더 일찍으로 치면 이제 실학 사상부터 서서히 우리 스스로의 자주 독립에 관련된 또 근대적인 그런 정신들이 이미 이제 싹트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학혁명이라든가 갑오경쟁의 이러한 그 개혁,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근대적인 것들이 이미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 3.1 운동은 더욱더 자주적인 독립을 우리 민족 전체가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과 토양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헌법전에 있는 세세한 규정들이 뿌리 내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식적 헌법 혹은 명목적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에 대한 굉장한 그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부 정권을 오랜 동안 우리는 또 거쳐야 됐겠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19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시민 의식이 이제 고양이 되고 결국은 6월 항쟁을 통한 현행 헌법을 마련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지금 그 어느 때의 헌법보다도 오랫동안 헌법이 이제 지금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헌법 재판제도가 또 활성화됐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헌법이라는 것은 선언에 그쳤지만 지금은 이제 헌법은 규범으로서의 헌법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인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헌법이 정말 진정한 그런 규범으로서의 헌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헌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국헌법, 1948년도에 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1948년도 헌법의 내용의 특징 첫 번째, 헌법 개정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아직도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 이건 뭐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분단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그 이념에 따라서 훨씬 더 근로자의 그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회주의 헌법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도 어느 정도는 그에 근접하는 그러한 헌법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동자의 권익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출이 아닌 국회에서 간접 선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전히 직접 민주주의를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회에서 간선제로 하는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국무원은 의결기관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통치기구가 재헌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재헌헌법 혹은 뭐 건국헌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 처음에는 의원 내각제 형태로 기초가 됐었습니다만은 당시에 급히 대통령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덕분에 당시의 헌법이 굉장히 절충적인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졸속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의 기본 골격이 의원 내각제 형태로 돼 있고 거기에 대통령제가 추가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발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헌법의 특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봐도 대통령제와 이런 의원 내각제 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합이 된 그런 형태인데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민주화도 이루고 또 나라도 발전을 하고 함으로 해서 이런 혼합 정부 형태의 헌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자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결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헌법위원회에서 우연법률 심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 현대 헌법이었기 때문에 우연법률 심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들어왔다.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현대 헌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법심사권인데요. 이 사법심사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강화인데 사법부의 강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심사. 사법심사 중에서도 우연법률심사라는 것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것인데 48년도 헌법에 이미 우연법률심사권이 헌법에 들어와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 이러한 것을 이제 간략간략하게 우리 헌법의 개정사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례 개정되었는데 제1차 개헌은 1952년 7월에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총선거 결과 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더 이상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속에서 2개의 개헌안이 제출되었는데 2개의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 개헌안이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였다. 제1차 발췌 개헌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선제로 한다.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한다. 국회의 국무원은 불신임제를 시행하고 국무위원을 임명할 시에는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이 있다. 라는 내용이 주가된다. 그로부터 2년 뒤 제2차 개헌이 있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개헌안이었다. 문제는 개헌을 위해서는 당시 국회 제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 즉 136명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당시 찬성표는 135명이었다. 당연히 부결로 선언되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은 4-4-5입의 원칙을 적용하여 135명이면 된다고 하면서 이를 번복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제2차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 일컫는 것이다. 제3차 개헌은 4.19 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 부통령 선거가 철저한 부정선거였고 그에 격분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개헌됐기 때문이다. 이때 정당 규정이 신설되고 동시에 위헌 정당 해산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훼손 금지가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되었다. 같은 해 11월 네 번째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름하여 소급법 개헌이다. 1960년 11월 부정선거의 주무자들과 항의 군중에게 발포 살상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개헌으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 국민권 제한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등의 내용으로 행해졌다. 국민에 의해 쟁취된 1960년 헌법은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헌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개헌이 아니라 국가 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해 1962년 12월 제5차 개헌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로서 해야 된다. 복수 정당제를 명시한다. 대법원에게 위헌 법률 심사권을 준다 등을 포함한다. 제6차 개헌은 1969년 10월에 있었다. 1969년 8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여당 의원들만으로 심야에 기습적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10월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지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금지 규정을 없애고 12년 연속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대통령 영구 집권 계획은 마침내 유신 정부로 나타났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12월 유신 헌법이 확정되었다. 여긴 정상적 국가 형태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두어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도, 또한 국민주권을 훼손시키는 내용도 있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이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없앴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신설한다 등이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된 이후 군부 정권은 끝나지 않고 신군부가 등장하였다. 1980년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개헌이 있었다. 국민의 원성을 샀던 유신헌법에 대한 손질이 행해졌으나 군부 집권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만큼은 여전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의 권력이 군부 독재의 힘을 압도했다. 그해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었다.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였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규정하던 편제를 바꿔 국회를 선두에 두었고 헌법위원회 대신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헌법소원제도도 신설되었다. 네, 잘 보셨죠?
1948년도 만들어진 이 건국 헌법 이래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오랜 동안 불행한 그런 헌정사를 겪어가면서 그래도 마침내 민주화, 말하자면 이제 입헌주의의 그 초석을 그래도 놓는 그런 결과를 우리 이제 스스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7년 이 헌법이 만들어진 지 이미 이제 20년 이상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헌법은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까지도 해서 제3세계 국가 중에서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 이 두 가지 축을 모두 다 이제 성공시킨 예가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뭐 기대와 평가 같은 것은 좀 남달리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 헌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또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것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현재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래서 더욱더 입헌주의를 내실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찾아서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7년 헌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87년 헌법은 당시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가? 이게 이제 이것도 사회 계층별 분석으로 치면은 당시에 결국 서양이 겪었던 그런 시민 계층에 의한 이른바 이제 부르주아 계급까지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헌법 체제다. 따라서 여타의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행 헌법 87년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권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튼튼하고 건실하고 그런 부분이 또 헌법 재판소에서도 그러한 식의 판결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이나 노동기본권이라든가 또 복지 부분,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취약한 것이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자 앞으로의 과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21세기로 향해서 헌법을 운영하거나 이제 하는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87년 헌법의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방금 지적했던 그런 사회권 분야의 그 보강, 말하자면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그 복지국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이제 과제일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21세기 자체가 주는 그런 과제들, 세계화가 주는 그런 문제점들, 또 정보화 사회 진입, 또 세계 평화, 특히 동북아 평화, 또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반도의 그 통일, 뭐 이런 것들이 87년 헌법이 극복해야 될, 또 담당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련된 헌법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제정과 관련된 제정의 뜻이 무엇이고 제정 권력의 본질 그리고 그 한계 이러한 것들을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헌법 제정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 말 그대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인데요. 그것은 일단 주권자의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권자 누구입니까? 결국 국민이죠. 주권자인 국민이 입법의 형태로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이니까 당연히 입헌에 관련된 권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정 권력은 바로 주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입법의 관점 속에서 입법 중에서도 최고법은 헌법이죠. 그러니까 입헌의 관점 속에서 표현된 것이 헌법 제정 권력이다. 그러니까 이 헌법 제정 권력은 바로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입헌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헌법 제정 권력의 이론적인 그 발전 과정인데요. 당연히 이제 근대 입헌 과정 속에서 루소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사에서 CS라든가 그다음에 독일에 있었어요 칼 슈미트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헌법 제정 권력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헌법 제정 권력과 구분돼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설명드려야 될 헌법 개정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동일시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들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실증주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엄밀히 볼 때는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의 헌법전을 만들 때는 역시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그리고 헌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그 시대의 또 그 국민의 헌법 정신, 원리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결단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헌법 중에서도 헌법의 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건드리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헌법 중에서도 좀 더 헌법의 핵에 해당하지 않고 좀 주변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만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대가 가다 보면은 그것을 개정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헌법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 핵과 똑같은 헌법전 속에 있지만 그 내부에도 헌법의 핵과 헌법의 율에 해당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볼 때는 어떤 것이든지 개정 권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겠는데 역시 헌법 제정과 개정은 좀 다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별도로 우리가 상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의 핵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헌법 제정 권력을 행사할 때 말하자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 때는 그 제한이 없느냐?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제한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독립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연합군 특히 미국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제정 권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설사 헌법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민주주의라든가 평화라든가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 시대의 정신을 넘어서까지 헌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 할지라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들 그런 도덕적인 가치, 자연법적인 가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헌법의 제정을 봤는데요. 이제 헌법의 개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제정을 말씀드릴 때 헌법 개정과의 그 차이점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다시 헌법 개정이라는 게 뭐냐 표를 볼까요? 우선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은 개정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으로 볼 때 실질적인 요건으로 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차이인데 만약에 기존의 헌법하고 동일성 그러니까 뭔지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겠어요? 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적인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으로 보면은 보통 개정할 때는 그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 혹은 추가 이런 방식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비교적 더 많은 개정을 했을 때는 전면적 개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분 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전면적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면은 그건 개정이 되겠고요.
조금 손을 본다 하더라도 성격 자체가 완전히 기존의 헌법하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제정의 단계로 넘어가는 뭐 이런 시기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헌법의 개정과 관련돼서 구별해야 될 개념을 좀 보도록 이렇게 할까요? 우선 헌법의 파괴라는 게 있고요. 헌법의 폐쇄, 그리고 헌법의 정지, 헌법의 변천이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헌법의 관점에서 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인데요. 법률에서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특히도 헌법의 정신과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가 특히 이제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파괴한 그런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이런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의 폐제라고 하는 것은 좀 용어는 어려운데 사실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존 헌법은 그대로 큰 변화가 없는데 성격상의 변화는 없는데 사실상 집권에 있어서 변동이 왔을 때 우리나라 이제 유신 헌법이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의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헌법의 변천, 헌법의 변천이라는 것은 학리적으로는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헌법전이 있어도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은 헌법에 대한 관행이라든가 해석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새로운 현상이 이제 헌법 전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미국과 같이 200년 이상의 그런 헌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속에서는 헌법 전에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당연한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심사권이 대법원에 의해서 행사된다. 이것은 헌법 전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뭐 당연한 것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헌법의 변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데 그 개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헌법 개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핵심적인 사항들, 헌법 전문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 또 헌법 전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개정을 통해서 바꿔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의 한계인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꿨다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은 개정 정도 개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 그래도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떠한 개정 절차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한 번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개정 절차 제10장 헌법 개정 제128조 1.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2.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을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네,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마치고요. 헌법 수호제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수호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헌법을 최대한으로 좀 잘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무너지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사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범이 와해가 되고 규범이 와해됨으로 해서 국민의 정신 자체가 흐트러지면서 사실은 국가 자체의 위기 사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수호는 사실상 국가의 방위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와 관련된 헌법의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적 헌법 수호제도를 열거를 하면 위헌 법률, 위헌 명령, 규칙 이런 것을 심사하는 제도가 있죠. 헌법 107조입니다. 그래서 하위 법률이나 명령, 규칙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헌법을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 111조에는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정당해산 심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다 사전 예방적인 그런 수호제도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의무를 대통령을 하여금 선사하게 하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한데 그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에 관한 조항들, 헌법 40조, 66조, 101조 이렇게 해서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분화가 됐고 그 분립된 가운데 서로 견제를 함으로 해서 결국 헌법 전체가 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또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경성헌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개정을 하지 않고자 개정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없어서 결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행 헌법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도 헌법을 수호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군인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말하자면 중립성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헌법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헌법 수호제도고요. 사후 교정적인 헌법 수호제도로는 위헌 법령 심사제가 또한 마찬가지고 이미 침해가 됐을 때 또 탄핵을 한다든가 위헌 정당을 해산한다든가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가 강요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후 교정적인 헌법 수호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비상적 헌법 수호제도를 보도록 하죠. 비상적인 헌법 수호제도는 평상이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국가의 위기 정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헌법이 마련한 두 가지 국가 긴급권과 저항권이 헌법이 인정하는 비상적인 헌법 수호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가 긴급권에는 계엄 선포권,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그리고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상태,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헌법에 위기 사태가 왔을 때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 긴급권이 되겠습니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권리가 되겠는데요. 국가 스스로가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집권자 스스로가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아주 극도로 침해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군사정권 시대가 그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 스스로가 헌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저항권의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권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권은 로크의 자연권 사상 및 신탁 계약 이론에 근거한 이론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에도 현재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4항에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전문에 나타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는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헌법 제1조 제2항에 국민주권주의, 제10조에 불가침의 인권의 확인과 보장, 제37조 제1항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 규정이 저항권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한편 저항권 인정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몇 가지 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과 관련 김재규 재판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 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한 반면 임항준 대법원 판사 등의 소수 의견은 인권과 민주적 헌법의 기본 질서의 옹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할 것. 이렇게 보다 현대적인 헌법적 주장이 제시되었다. 그 후 2000년에 시행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정법으로 저항권을 인정한 예이다.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민주화 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도록 하였다. 네, 저항권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무튼 헌법 소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헌법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이 헌법 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큰가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헌법 전문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 튜터 선생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에 전문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은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의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 과정 또는 헌법의 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또는 헌법의 지도 이념과 기본적 가치 질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헌헌법의 전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3.1운동으로 상징되는 임시정부와의 계속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동질성을 면면히 유지해오고 있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 건설되는 국가의 구성원이고 주인이며 바로 이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은 3.1 독립운동에 기반을 두고 출범된 임시정부에서부터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독립국가의 건설입니다. 헌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독립국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독립국가란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민주국가이며 대외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조와 함께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 국가로서의 기본적 성격과 국가 형태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주의의 강조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정의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라고 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원리를 헌법의 정치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평화의 존중입니다.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국제 평화주의적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주의는 침략 전쟁보다는 방어적 평화를 즐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세계 질서의 중요한 조류라는 점에서 제 헌법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화국 헌법 전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 전문의 특징은 4.19 이념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19 이거는 시민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쟁취하려는 건국헌법 이후의 최초의 민주적 시민운동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국민의 의지는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게 됐고 그 결과 새로이 탄생된 제2공화국은 그 헌법에 4.19 이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19의 민주 이념은 제3공화국 헌법 전문에서도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는데요. 1980년 10월 제8차 개헌에서 신군부 세력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또다시 승리하게 되었고 제9차 개헌에서는 4.19 민주 이념은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4.19의 민주 이념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지닌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공화국 헌법 전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 전문은 대체로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3.1운동 정신의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을 첨가하여 제3공화국 헌법의 정신적 기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화국 건설의 기본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 균등과 책임, 의무의 완수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본권 보장주의, 다섯 번째로 항구적 국제 평화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공화국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공화국 헌법 전문에서는 4.19와 5.16을 삭제하고요. 3.1운동의 독립 정신만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6공화국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공화국 헌법 전문 개정 과정에서 상위 임시정부의 법통성, 4.19, 5.18, 저항권 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극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저항권 등을 삭제하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4.19 민주 이념에 관한 것만 존치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헌법의 전문 그리고 헌법 자체의 그 개정 이런 경우에 반드시 그 이면에는 그 권력 관계라든가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함께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헌법의 제정, 개정 그리고 헌법 수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